이 글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일본 교사 타카하시의 눈을 통해 펼쳐지는 충격적인 인식의 전환, 그리고 감동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타카하시 류이치입니다.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에서 역사교사로 일하고 있죠. 15년간 일본의 위대함을 가르쳐왔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 그리고 타국의 역사적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늘 같은 결론이었어요. 감정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라, 스스로의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 이번 수학여행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이 바뀔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른 교사들은 오키나와, 홋카이도 같은 국내 여행지를 선택했지만 나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려면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로 반박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러려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미쳤어요? 한국이라니. 교내 회의실에서 역사과 학과장인 야마다 선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료 교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왜 하필 반일 감정으로 가득 찬 그 나라인가요?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차분하게 자료를 펼쳤어요. 실제로 한국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역사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의 미온적인 승인을 받아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훨씬 더 거셌어요. 선생님, 왜 하필 한국입니까? 다른 곳은 안 되나요? 미야모토 카즈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미야모토는 평소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지만 이번엔 교실 전체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야마시타 사토코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잖아요. 거리에서 일본어를 쓰면 공격당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많잖아요. 혐일 시위도 매일 열린다고 인터넷에서 봤어요. 부모님도 절대 반대하셨어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스즈키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어요. 제 사촌은 한국에 여행 갔다가 일본인 돌아가라는 욕설을 들었대요. 저희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요? 학생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격앙되어 있었죠. 학부모들 또한 학교로 항해 전화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런 나라에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심지어 교감 선생님까지 나를 불러 굳이 한국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밤새 자료를 준비했고 한국의 최신 치안 통계를 정리했으며 한국 내 일본 관광객의 증가율과 만족도 조사를 꼼꼼히 제시하며 학부모 설명회에서 차근히 설득했어요. 사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대상 범죄는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역사적 갈등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일본인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호적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일부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여행을 강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 대기실에서는 나를 향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타카하시는 애국심이 부족한 것 같아. 요즘 젊은 교사들은 역사의식이 없어. 그런 반일 국가에 우리 학생들을 데려간다니. 나는 그 말들을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과연 내 선택이 옳은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출발 당일 공항에서 만난 학생들의 표정은 불만 그 자체였어요. 미야모토는 이어폰을 끼고 아예 대화를 거부했고 야마시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스즈키는 친구들과 작게 속삭이며 웃었는데 아마도 한국에 대한 조롱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기내에서도 학생들은 아예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세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입니다. 기내에서 작은 강의를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벽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여기 생각보다 엄청 크고 깨끗하네요. 스즈키가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천장까지 높이 뻗은 유리벽과 수많은 최첨단 전광판, 그리고 자동 안내 로봇까지. 학생들은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스마트 로봇이 일본어로 친절히 안내하자 학생들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로봇이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인사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미야모토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기서 일본인이라고 불이익 같은 건 없겠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입국 심사관이 유창한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동 입국 시스템을 통해 얼굴 인식이 순식간에 끝나자 야마시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로 일본보다 빠르잖아.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 학생들은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디지털 스크린과 공항 내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특히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잇는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는 모두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건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 같은데요. 스즈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야모토도 더 이상 무덤덤한 척 할 수 없었는지 연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LED 안내등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마치 미래 도시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이 도로 진짜 넓고 깨끗하네요. 우리 도쿄보다 더 깔끔한데? 창밖을 보던 다카하시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가로수 길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전기차 충전소가 눈에 띄게 많았어요.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과 스마트 가로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저게 뭐죠? 저 세로로 긴 빌딩은? 야마시타가 가리킨 곳에는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우뚝 서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미래적인 디자인의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서울의 랜드마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가이드의 설명에 학생들은 작은 웅성거림을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운 한국이 맞아. 왜 우리한테 이런 모습은 안 알려줬지? 스즈키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강남의 초고층 빌딩 숲을 보며 미야모토도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어요. 그의 꼭 쥔 주먹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느껴졌어요. 모던한 디자인의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로비에 모인 학생들에게 나는 당부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국을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단지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 한쪽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광장시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낯선 음식 냄새와 좁은 골목길이 일본에 정돈된 시장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일본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자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의 유창한 일본어에 학생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미야모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일본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일본 손님이 많이 오니까 배웠지. 나이 60이 넘어서 배우는 게 쉽진 않지만 손님들이 좋아하면 나도 기뻐. 자, 한번 먹어봐. 그 진심 어린 미소에 미야모토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의외로 맛있네요.
그 말에 주변 학생들도 용기를 내어 먹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학생들 사이에 조금씩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스즈키는 어느새 상인들과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야마시타는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미야모토가 내게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건 맞나요? 지금까지는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역사적 갈등과 일반 시민들의 감정은 다를 수 있어. 정치와 일상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전날의 여운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평소라면 농담을 주고받으며 떠들었을 미야모토와 스즈키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야마시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을 방문한 후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벼운 일정이라고 생각했는지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야말로 그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날이라는 것을요. 버스가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골목길에 전통 한옥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어요. 학생들은 처음엔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현대적 감각으로 리모델링된 한옥 카페와 디자인 숍에 들어가면서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런 건물 구조는 일본에 없는데 정말 독특하네요. 야마시타가 한 도자기 가게에서 작은 청자 찻잔을 들여다봤어요. 가게 주인은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 찻잔은 고려시대 청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색감이 마음에 드시나요? 스즈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이렇게 잘한다고. 심지어 미술 용어까지.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전 도쿄예술대학에서 3년간 유학했어요. 일본 디자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죠. 사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 교류해온 역사가 깊어요. 서로 배울 점이 많죠. 그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무조건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인사동을 거닐면서 학생들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류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을 듣자 미야모토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문화 강국이 됐나요? 우리가 배운 내용과는 너무 달라요. 나는 그 질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하는 이유야. 교과서만으론 현실의 전부를 담을 수 없어. 점심을 먹고 마지막 일정지로 향했어요. 버스가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학생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일본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독립운동가 김성수 선생님의 손자 김준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듯 자리에 앉았어요. 김준호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하시다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셨죠. 미야모토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한국에서만 주장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일본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준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낡은 서류들을 꺼냈어요. 일본어가 빼곡히 적힌 문서였어요. 이건 1919년 일본 헌병 때가 직접 작성한 신문 기록입니다. 여기에 신문 과정과 처벌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비밀리에 작성한 내부 문서입니다. 학생들은 숨을 삼켰어요. 오래된 문서들은 분명 일본 관청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당시 고위 관리들의 서명도 선명했어요.
미야모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스즈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런 기록이 일본에도 있다는 건가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나요? 김준호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역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만나자고 한 이유는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는 스크린을 켰어요. 그곳에는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 지표와 문화 교류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입니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스크린에는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여러분처럼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미야모토는 고개를 숙였어요. 야마시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이런 걸 배우지 않았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학생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일정을 기다리는 동안 야마시타와 스즈키는 핸드폰을 들고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미야모토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야마시타가 기대감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지막 일정은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학생들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소녀상을 본다는 것이 불편한지 일부 학생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버스가 일본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작은 동상이 하나 보였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소녀상. 이게 평화의 소녀상인가요? 스즈키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가이드가 일본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모여 진실을 알리는 평화 시위를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는 단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소녀상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무덤덤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시선이 깊어졌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녀상 앞에서 젊은 일본인 여성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일본인이죠? 미야모토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성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더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왔습니다.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아카리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카리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곳 경기도 출신이셨는데 14살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다고 해요.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미야모토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스즈키와 야마시타도 무언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아카리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오셨군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죠? 저도 처음 왔을 때 충격받았어요. 왜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우리는 계속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라고 배웠는지. 그녀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야모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인 당신을 어떻게 대하나요? 아카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인과 정부를 구분해서 생각해요. 저를 개인으로 존중해주죠.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것 때문에 개인을 미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양국의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미야모토가 천천히 가방을 열고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 무언가를 적더니 소녀상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온 미야모토. 그 말과 함께 그는 소녀상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그를 따라 절을 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소녀상을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한 무리의 한국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중 한 학생이 유창한 일본어로 물었어요. 미야모토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함께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국제교류 동아리인데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우리 학생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한국 학생들은 환한 미소로 다가왔고 어색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두 학교 학생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우리에게 직접 만든 작은 선물도 건넸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일본을 방문할게요. 그때 도쿄를 구경시켜주세요. 헤어질 때 미야모토와 한국 학생 대표가 악수를 했어요. 그 순간 나는 두 나라의 미래가 저 젊은이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은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핸드폰으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발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떠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미야모토가 내 옆자리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나요? 한국의 발전상,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때로는 국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어려워하기도 해. 그리고 불편한 진실보다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선호하지. 하지만 진정한 애국은 자국의 잘못까지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야. 미야모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선생님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어요. 도쿄공항에 도착했을 때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곧 부모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떠날 때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미야모토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어땠니? 역시 반일 감정이 심했지. 미야모토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미야모토가 아버지와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스즈키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야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야마시타는 놀랍게도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나는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타카하시 선생,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엔 수십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학부모들과 보수단체,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에게서 온 항의 서한이었어요.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교육을 했다. 애국심을 훼손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줬다는 이유였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타카하시 선생?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고요. 하지만 그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교육방침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고 지방의 작은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어요. 짐을 정리하던 날 교실 문이 열렸어요.
미야모토를 선두로 반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한 권의 두꺼운 공책이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쓴 일기와 소감문이에요. 모두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선생님께 저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야모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모든 것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충격의 연속이었다. 왜 우리는 이웃나라의 발전상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가? 소녀상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알던 역사가 불완전했음을 인정했다. 이것이 애국심을 버리는 것일까?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애국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진정한 애국자는 자국의 잘못까지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스즈키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놀라웠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배웠던 많은 영역에서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열린 마음이었다.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으로서의 나를 환대해 주었다. 이제 나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두의 서명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학생들은 나를 둘러싸고 위로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가 이어갈게요. 한 달 후, 나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진실을 알리는 사람은 많아져야 해. 나는 새로운 학교에서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로 했어요. 학생들의 일기와 한국에서의 사진들은 나에게 소중한 교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미야모토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고 그것이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어요. 학생들이 찍은 한국의 모습들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6개월 후 미야모토는 대학 입시 에세이에 한국 여행의 경험을 썼고 최고 명문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다리요. 한국 학생들과 교류를 시작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한일 청소년 포럼을 만들었어요. 이 포럼은 1년 만에 양국의 수천 명 학생들이 참여하는 큰 움직임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2년 후 나는 교육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과서 개정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진실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변화의 바람이 마침내 정부에까지 닿은 것이었어요. 오늘 나는 도쿄로 돌아왔어요. 강연자로 초청받아 일본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미야모토, 스즈키, 야마시타. 이제는 대학생이 된 그들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강연장 맨 뒷자리에는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지지해주는 눈빛을 보냈어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미야모토가 내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모토입니다라는 문장이 써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리가 될 차례인 것 같아요. 나는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이 되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다리를 놓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에 첫 번째 돌을 놓은 것은 그 작은 수학여행이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